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학부 겸임교수 정창영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적 즐거움.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지적 즐거움을 굉장히 놓치고 있지 않나. 사실 대학의 본연의 의무는 지적 즐거움이거든요. 지적 즐거움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더 인플루언서는 저는 이제 봐야지 했었는데 방송국 관계자랑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 프로그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목한 인물은 진용진 씨였어요. 와, 이 사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도, 공부를 많이 한 것도, 딱히 매너가 좋은 것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도, 소위 말해서 개망나니 같이 행동을 하는데 관심을 끌어요. 근데 이 진용진이란 인물하고 제가 좋아하는 매드맨이라고 하는 이 1950, 60년대 광고계, 미국 광고계의 마초적인 광고계의 돈 드레이퍼라고 하는 천재적인 카피라이터가 겹쳐 보였어요. 돈 드레이퍼의 핵심은 그 카피라이트를 통해서 그 제품의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이 매드맨의 핵심이에요. 새로운 직업들, 새로운 노동이 생겨난 거고, 이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에서 더 인플루언서는 새로운 노동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이슈가 등장하는데, 어떤 이슈냐면 어텐션이라는 소위 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 노동 가치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노동이라는 것은 되게 성실하고 9 to 5에서 9시부터 5시까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게 노동이라고 생각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노동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주의 끌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텐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그로. 진용진은 어그로를 잘 끌었어요. 그 플랫폼의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알고리즘을 알게 된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영상 콘텐츠들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바일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이제 관심을 끌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주의 끌기의 부작용이 있는데요. 가만 봤더니 더 인플루언서의 핵심적인 로고가 눈이더라고요. 눈. 여기서 눈은 감시를 뜻합니다. 감시. 그러니까 더 인플루언서에서 인플루언서들은 사실은 대중의 감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관심을 끄는 관심 종자가 아니라 사실 감시를 받는 일종의 감옥에 갇히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과즙세연 역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딘가 누군가, 특히나 지금 방시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화제의 중심 아니에요? 그런 이제 논란이 되는 두 사람이 LA에 같이 만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나오는 파놉티콘이라고 해요. 이 파놉티콘이 보면 뭐냐면 벤담이 독리주의의 벤담이 만든 되게 효율적인 감옥 시스템이에요. 그 당시에는 벤담 당시에는 그게 건설되지 않았지만 남미에 저런 감옥이 실제로 구축이 됐어요. 여기서 뭐냐면 핵심은 이 감시 타워가 있고요. 그 주변을 둘러싸서 다 이제 감옥이에요. 감방이 감방. 근데 감시 타워에 감시인이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시인이 보이면 그 눈을 피하잖아요.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훨씬 더 심한 감시를 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이데올로기. 또 하나, 현대에 들어와서 전자 파놉티콘 개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카드로 학생 카드나 이런 걸로 결제하시잖아요. 교통카드로 지하철 타시잖아요.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들, 건축물들 한순간도 안 빠지고 거의 CCTV에 걸립니다. 이게 전자 파놉티콘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역파놉티콘은 다수가 소수를 감시하는. 그러니까 아까 과즙세연 이슈는 이게 다수가 소수를 감시하는 역파놉티콘의 결과이고요. 또 하나 이 시놉티콘이라고 해서 서로 쌍방 감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바로 이런 위험성에 말 한 번 자칫 잘못하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소위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또 하나 찌양 사건 같은 경우가 정말 비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먹방은 잘 안 보지만 찌양 유튜브 콘텐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찌양이 4년 동안 남자친구한테 물리적, 정신적인 폭력과 착취를 받아왔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남자친구가 변호사가 혹은 또 사이버 락커라고 하나요? 마치 정의로운 척 하던 사이버 락커들이 그 약점을 물고 돈을 착취하는. 이건 너무나도 인플루언서들이 갖고 있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걸 봤을 때 중세시대 마녀 사냥에 대해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캘리번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근데 이 마녀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녀 사냥의 주인공들, 특히 유럽의 여성들.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소위 물질적인 풍요를 갖고 있었어요.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생겨나는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근데 그게 찌양의 사건하고 되게 흡사해서 중세 마녀 사냥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흑사병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어요.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유럽 인구의 60% 정도가 이 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때 노동력이 부족해져요. 이러면서 봉건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마녀사냥으로 연결되냐면 후에 여성들이 이런 노동력 약화에 따른 여성들의 어떤 나중에 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착취구조에 대한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권력을 부를 지은 자들이 그것들을 조정하려고 하죠. 이 중세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이 지금 소위 이 디지털 플랫폼 자본주의 경제 체제랑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 그러니까 노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사실 정신 바짝 들게 하는 거죠. 여성들의 노동력이 약화돼요. 어떻게 약화되느냐고요? 임금 노동자에서 무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공동 경작지를 갖고 있으면 거기서 경작을 해서 노동력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자기께 되는데 화폐 경제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돌봄 노동이나 혹은 출산 이런 쪽으로 노동을 하게 되면서 임금 노동에서 소외되는 거죠. 임금 노동을 받지 못하는 소위 주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은 똑같아졌지만 남성은 임금 노동자 역할을 화폐를 이용한 임금 노동자가 될 수 있었지만 여성은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소위 가부장제를 통한 소위 하부, 남성 프롤레타리아의 또 다른 하부가 되는 거죠. 이게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여성 무임금 노동에 대한 체제. 그러니까 무임금 노동을 형해화, 마치 공기처럼 만들어서 여성이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에 대한 어떤 본질이 가려지고 신비화되면서 엄마는 아이를 무조건 돌봐야 돼.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화 되는 거죠. 여성이 아이를 출산해서 그 노동력을 생산하는 건 강제돼요. 여성들 역시 이 국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재생산 도구로 마녀사냥에서 산채로 태워 죽였어요. 왜?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 역시 공포를 통해서 여성의 무임금화를
강조하기 위한 그 집단 이데올로기였던 거죠. 나의 아저씨를 썼던 박지은 작가가 나의 해방일지를 통해서 백상 예술상 극본상을 2번 연속 받아요. 2번을 받습니다. 본인이 쓴 걸로. 근데 이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목해야 될 건 엄마예요. 주인공의 엄마. 이 엄마는 이 선대제 이 가부장, 임금 가부장제에 있어서 엄청난 노동을 해요. 아빠의 일도 돕고 농사도 짓고 애들 뒷바라지도 하고 참도 되고 애들이 이제 말 안 들으면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분은 주무시다 돌아가세요. 근데 본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동은 노동대로 하는데 아무도 주목할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에서 이런 무임금 노동의 상징인 어머니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이게 이데올로기고 헤게모니예요. 이런 걸 보면서 여성은 당연히 아이들 위해서 밥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임금 가부장이지. 그러면서 이 가족이라는 게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체제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4인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본래는 자본주의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인 거고 토대인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데올로기적으로 계속 압박을 줍니다. 결혼해야지, 아이 낳아야지, 우리 사회 발전하지, 우리나라 붕괴하지 않지, 뭐 이런 이데올로기 주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영상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소위 이용당하지 않는지를 계속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AI 시대에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천연 자원입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좋아요. 지금 이 시간에 학교에 있는 20대 초중반의 남녀와 여성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 데이터화되는 거죠. 이게 플랫폼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린 부지불식간에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은 되게 매력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으면 안 될 당위성을 제공해요.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를 보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게 매력 자본입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노동은 이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오픈 AI에 쓰는 챗GPT도 사실 이런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착취를 통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노동 착취가 숨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농노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테크노 플랫폼 영주에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결론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적이거나 저속함이라든지 혹은 딥페이크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아무 저항 없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마녀사냥의 이데올로기화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굉장히 잘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어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는 여가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여가 아니고 노동 아닌가? 무임금 노동 아닌가? 심지어 내가 넷플릭스에 돈을 내요. 근데 넷플릭스에 돈을 내면서 내가 뭔가를 계속 봐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을 새면서 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게 어떨까? 본질이 지금 소위 지금 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플랫폼 영주들이 요구하는 게 너희들이 농노가 되거라. 나의 데이터에 노예가 되거라. 꾸준히 데이터를 생산하거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돈도 내고 있는 거야. 오픈 AI 챗GPT 쓰려면 돈 내야 되거든요. 4.0. 아니 돈을 내면서 데이터를 줘. 심지어 테슬라에 나오는 그 차. 내가 돈을 내고 구독료를 내면서 데이터를 또 자율주행 데이터를 주고 있는 거죠. 야, 놀랍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도 안 쓸 수도 없고 쓰긴 쓰는데 비판적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의 그 마지막 결론쯤 되겠습니다. 이번에 딥페이크가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이제 법제화되고 있어요. 이제서.
그리고 또 하나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 거기에 대한 이 기술 업체들이 자율적인 어떤 이 자율 규제가 필요한데 이걸 방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녀 사냥이 SNS에서 일어난 마녀 사냥에서 이 기술 업체들의 책임은 쏙 빠져 있어요. 그 문제도 다뤄야 합니다. 이 딥페이크도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장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개구리는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개미는 장난으로 하다가 죽어요. 다른 사람 죽는데 그걸 장난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 죽음이 만들어진 혹은 이 사회적 죽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뀌진 않죠. 그런 인식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윤리의식과 법적인 제도가 그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바뀌어야 가는 그런 걸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마녀 사냥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악성 댓글입니다. 많은 K-팝 아이돌이나 혹은 인플루언서들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혹은 그 소위 딥페이크 같은 성적 착취물로 인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신문이나 대중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소위 마을의 화영대라고 하는 대단한 소위 전시 또는 새로운 공연, 소위 무시무시한 공연이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나무에 목을 매달았잖아요. 이런 것 역시 이제 미디어가 없던 시대에 미디어를 대신하는 전시, 선전선동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런 것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악성 댓글이라든지 혹은 혐오 컨텐츠 그게 현대의 디지털 마녀 사냥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쓰는 학생들한테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AI에 적합한 이제 컨텐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도전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은 지금 와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죠. 대신 AI 리터러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처럼 AI 역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돼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들에게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클라우드 농노가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되게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나의 가치를 높여가는 형태? 그래서 AI 리터러시, 이제 다양한 특장점을 이해하면서 혹은 플랫폼의 특장점, AI의 특장점, 챗GPT 4.5의 특장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한테 본인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본인만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좀 늦게까지 또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1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